주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팅 먼저 하시겠습니까? 발표 끝나고 아니고 그러면 세팅을 먼저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예? 그러니까 세팅하면 앞에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세팅하고 패널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방산 안보 주제 토론 좌장을 맡은 명지대 유현수입니다. 오늘 오전 세션은 이제 방산 안보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번 워크숍의 주제가 방산 안보와 방산 기술 보호 동향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 안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막 대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이제 군사 안보이기도 하고, 그죠? 방산 분야가 그래서 군사 안보 일부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신흥 안보라고 부르는 경제 안보의 일부인 것도 같습니다. 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군사 정세라든가 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의 그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방위 산업을 진흥을 어떻게 하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한 방산 안보는 또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방산 안보란 무엇이고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방산 안보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은희 박사님이신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개건연구위원이시고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한 26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국제정세와 방산안보라는 주제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근무하고 있는 개건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은퇴 작년에 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드릴 내용은 국제정세와 방산안보입니다. 지금 금방 유현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위산업의 진흥이라는 차원, 또 그리고 방위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양날의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워낙 그 뒤에 그 세부적인 부분은 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하실 거고, 저는 이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의 그 방위산업 그리고 방위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산안보, 거기에 대한 방첩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하자면 선제적인 대응, 어떻게 견제 차단, 또 견제 예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밑에 토론 방향 제시한 거는 토론자분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국제 정세 제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아프간 사태, 즉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에 방위 산업 관련된 그 방산 시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미중 간 기술 경쟁,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향후 아프간 사태 이후에 이제 또 첨예하게 드러날 것 같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국제 정세를 진단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방산 안보를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토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금 오늘 제목에서 나온 방산 안보, 그러니까 어떻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이 유출되기 전에 또 우리의 우리의 그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방위 산업이 어떻게 그 기술이나 또 침해되지 않고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또 이미 법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 제도의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에서 그 방위 산업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방첩 업무가 다시 한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그 서론 부분인데, 아까 지금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방위 산업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또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또 침해 또한 굉장히 같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별 세부 대응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방산 침해 요인이 발생 가능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진단과 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이며 또 우리의 그 대응, 그것을 방산 방첩 활동 혹은 방산 안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2,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 그리고 미중 기술 경쟁, 중국 대만 갈등. 그러면 우선 그 아프간 사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20여 년 동안 그 진행되었던 아프간 그 내전이 사실은 2021년 올해 8월에 이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일단 종식된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게 접수당하고 지금 100일이 지나고 여전히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국제정치학자들이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프간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프간을 접수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아프간에서 그 탈레반이 상당히 아프간을 거의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향후 좀 더 국제 정치적인 다른 요인들이 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초창기 8월 9월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가 방위 산업 또 방산 안보 또 방산 방첩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할 것인가. 실제로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을 주둔하면서 남겼던 전략 자산, 그러니까 무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이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수치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한 군사 무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걸 다 포함해서 100조 원 상당히 지금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탈레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탈레반이 실제로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이러한 자산들을 현금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무기들이 불법 거래,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그 구매력이 좀 높은 국가로는 중국을 들기도 하고, 이건 일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만은 또 탈레반이 또 그 테러리스트에게 이러한 그 무기들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북한도 상당히 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과거에 지금 현재 그런 불법 무기 거래가 지금 잠잠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또 등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실제로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에 굉장히 또 리스크가 증대하면서 또 그 아프간에서의 내전 가능성,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한 파생적인 신흥 안보적인 위협, 그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부상되고 있는 그 안보 위협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복합적이고 중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방산 안보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 그 사진 보시면
과거에 그 탈레반은 소총을 들고 그 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소총 대신 미국제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로이터의 그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도 실제로 그 상점에서 미국이 남기고 간 그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이것이 이미 벌써 아프간 일반 그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겨진 그 미군이 남긴 자산은 뭐 다양해 미제 군복, 드론, 야간 투시경, 뭐 헬기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실제로 헬기를 조종할 그 조종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로 인해서 각 국가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국제 정세적인 위협,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보 위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레반이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가 반중 기치를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이 쿼드입니다. 쿼드인데 실제로 이 쿼드가 만약에 그 아프간 사태가 계속 불안정하게 될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육상에 더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쿼드보다는 오히려 이 아프간에서의 탈레반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노선 변경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당히 그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를 둘러싼 국제 정세적인 변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간 시나리오는 지금 이 다음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우리들이 초기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은 장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기술 경쟁 이거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사실은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전략을 상당히 기울였고 이로 인해서 해군력을 강화해서 남중국에 대한 통제권 강화 그리고 또 실제로 서태평양 인도양에서 해군 투사력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사실은 무역전쟁에서 출발했지만 군사 기술 경쟁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중국은 강대국이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거칠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은 여기에 대한 현황으로 보면은 오커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다 이게 정보 동맹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 원조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갈등부로부터 시작된 미중 대결은 기술 분야, 군사 분야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머니투데이에서 2020년 5월 20일에 나왔던 게 그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굴기 제동 그리고 사실은 천인 계획에 대한 미국의 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중국 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이 천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들이 이러한 경제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경제방첩 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에 국제 정세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할 것이 무엇인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어놨던 것이 바로 그 홍콩과의 그 일국 양제 논리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그 대만 합병론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2016년에 그 반중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부터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첨단 무기를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그 첨단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대만 사이에 또 무기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진다. 이 면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높다. 오히려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는 장제스 혹은 마오쩌둥 시절보다도 더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한번 이러한 이면에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 이면에 그 방위 산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또 신경전과 정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수함 그 건조와 관련해서 이미 지금 차잉원 그 총통이 2020년 11월 24일 날 여기 그 사진 보시면 대만국제조선공사 여기에서 잠수함 착공식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설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미 2017년대 자체 잠수함 설계에 나섰고 2024년에 잠수함 진수를 해서 모두 8대의 자체 잠수함을 건조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이러한 그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가운데 또 다른 국제사회에서의 그 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제가 참고로 중국 대만의 그 관계 변천사 대만 군사력을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위산업 침해 유형과 대응, 이거는 아주 스페시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크게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의 기술이 탈취당하는 5가지 유형으로는, 일단 그 경쟁국 기업의 국내 우수 인력을 포섭하는 것, 그리고 국내 업체 내부에 조력자를 싣는 것, 협력 업체에 접근해서 납품 샘플을 요구하는 것,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반공개적인 정보 수집, 또 산학 협력을 명목으로 기업 자료 요청, 이러한 5가지가 우리 그 국정원과 업계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술이 이렇게 탈취를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 대응과 관련한 방법은 실제로 법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도 다 우리도 구비하고 있지만, 이거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각지대 그 틈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방산 방첩 활동의 중요한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침해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제가 독일 사례 3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슨 플로리오 조항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현격한 위협을 가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매수, 융자, 그리고 자본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촨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로 유학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에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방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인이 해외 나갔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나 그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포섭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법 조례를 내세우면서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법소원청이 대학가에 그 러시아 스파이가 들어와서 독일의 기술을 빼가는 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가의 그 스파이 활동 경계령의 브로셔를 한 것이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해외,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외 사례에서의 좀 시사점을 뽑아보면, 일단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로 간주하고 중국 정부나 중국인들이 글로벌 위험 요인이다, 그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CI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또 신흥 기술, 그다음 경제 안보, 이런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 위한 초국적 기술 전담 센터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법 체계에 좀 보완할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며 명확한 방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 체계가 많이 이제 보완이 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외국의 그 국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해 가지고 M&A 할 경우에 실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 과정에서는 규율이 가능하지만,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M&A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기술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사전에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그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기존의 그 통신 제한 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그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수사의 실효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 대상 범죄를 추가하는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아주 좀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부와 미래가 달려 있는 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이 국가의 기밀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첨단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거 관련해서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방산 침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첩 분야의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우리가 방첩 영역을 생각했을 때는 방첩이 카운터 그 대상이 북한이고 또 개인이나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대학가 방첩이나 또 그 보안이 굉장히 허술한 대학가도 상당히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방첩 분야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간에서 그 철군 이후에 미군이 남긴 무기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정보전, 또 아프간 이후에 또 주목받는 중국 대만 군사 갈등, 이 이면에 벌어지는 첨단 무기 기술 확보 전쟁이 굉장히 급변하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안보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진단하에 우리는 핵심 방위산업 기술을 빼가기 위한 수법이 또한 교모해지고 갈수록 또 첨단 산업이 되면 될수록 아까 그 우리 지금 현재 사이버로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한 관련해서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 강화,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제도 개선,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각지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방첩 인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정세와 방산 안보라는 주제로 우리 송은희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뉴스도 최근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분야,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방위 산업 그 무기 체계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K9 자주포 같은 거 수출도 예전에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 정세하고 또 우리 방위 산업의 진흥,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내용을 들었고요. 또 어떤 전쟁의 승리는 뭐 좋은 무기 체계만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보전,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가고 또 우리의 정보를 지키는 이러한 정보전에 의해서도 좌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방위 산업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안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명지대 교수님이시고요. 명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하시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발표 제목은 방산 안보와 정보 수사기관 역할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김영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안보 환경은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보수사기관 등의 방산안보 활동이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방산안보를 위한 정보수사 업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서 방산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맨 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방위산업하고 안보, 그리고 방산수사와 정보, 방산보안 및 방산기술 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방산안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산기술보호법에 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이 방산기술보호법이 있고, 이 여기서 말하는 방산기술, 방위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기술이다. 또 이 법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 지정, 고시한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산업기술 안에서 국방과학기술 안에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방위산업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8대 분야 45개 분류 123개 기술로 지금 방위산업기술 목록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이 대상 기관을 살펴보면은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포함해서 방위사업청, 각군, 기품원 등 요 뒷부분에 전문기관도 있고 대학 등에서도 해당되는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하면은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육군에 보안 강의 나가면서 각 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준비를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방사청을 포함해가지고 각 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관심 가진 육군의 육해공군 해병대에 그게 있다든지, 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합참이라든지 국방부 쪽에서든 뭐 등자에는 포함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대상 기관이다 아니다, 내가 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기술보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종합계획부터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 이 구성을 보면은 위원이 있는데 5개 정보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장, 방사청 차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방사청장은 부위원장으로 되고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이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있고, 5개 정보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하고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내용은 이 5개 정보수사기관과 방사청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방위산업 기술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방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방첩과 관련된 내용은 시간 제한도 될 것 같아가지고 차기 다음 주에 있을 국가정보학회에서 방첩과 연계한 국가 방산안보 활동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저희 이번 내용에는 요 정보수사기관하고 방사청, 국방정보본부 역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산안보 환경은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준 고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연구 주체라든지 이런 다양화가 돼서 기술 유출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또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는 증가됐는데 우리의 현실은 조금 힘들더라. 개별 방산 기업에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출처는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안을 지난 10월 달에 만들고 이제 연말에 만들어서 새롭게 확정하는데 그 안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건 사례들은 많이 산업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이 실태조사를 많이 하는데 실태조사할 인력조차도 부족하더라, 현실은. 그래서 관련된 조직하고 인력이 보강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방위산업기술을 관리하는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방산기술이라든지 군사기밀, 해킹 이런 거와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더라. 분산돼서 관리가 돼 있어서 이 법령을 통합한다든지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럼 정보수사기관 등에서 방산 안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안 맞아서 이렇게 깨졌는데 정보수사기관의 방산안보 활동하고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활동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의 방산보안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수사기관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 작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올 11월에는 명지대하고 방산안보하고 방첩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을 최초로 체결을 해서 저희 명지대에서는 방산안보학과를 만들어서 방산기술 보호 등 전문화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방위사업이 포함된 범죄 형사부로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검찰하고 국정원이 이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경찰에서도 유출사고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이 안보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안보수사과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이 범죄 첩보라든지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는 요 수사국의 중대범죄 요 수사과에서 방산 비리와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경찰 수사연구원에서도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해서 안보수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지원사에서도 이 방산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산보안 감사팀을 조정 지원하고 있고 군사안보지원학교의 방산기술보호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정보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살펴봤는데 방사청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통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 통합 실태조사의 권한은 방사청이 가지고 있고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또 정부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을 강화하고 있고 또 방산업체 CEO 대상으로 해서 기술보호 간담회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이 지금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선제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도 이런 간담회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된 게 13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정보합동 현장 점검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보본부는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 지원 업무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이 방위산업 보안 업무 훈령하고 군사기밀 보호 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외국 무관들을 대상으로 국내 활동을 지원하면서 방위산업을 홍보하고 있고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제외공간의 주재 무관을 운영하면서 방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방보안 차원에서 정보본부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훈련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수사 활동의 법적 근거로서 각 기관별로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산기술법도 바뀌었고, 이 방산기술보호법은 관리는 국방부의 전략정책과에서 하고 실제는 방사청 기술보호과에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여기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득, 사용, 공개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외국 관련했을 경우 요게 이제 방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국내와 관련된 것들 규정들이 있고, 요 침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 대상 기관에서 앞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상 기관에서 방사청장하고 정보수사기관장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조사, 요 조사 기능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요 조사와 관련된 출석 요구서, 진술 요구서, 보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 조사라든지 문서 열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기능이 많이 있고, 또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조사를 연기해 달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은 그 조사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업체에서는 이 조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조사와 관련된 규정들도 살펴보시는 것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정보수사기관하고 방사청에서 하는 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권한이 방사청장에 있고, 관계기관은 협조해서 시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올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국정원법에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방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터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관련된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 기능을 있고, 그 전에는 기존 국정원법에 의해서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관련된 이제 수사도 지금 현재가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요 3호가 새로 포함이 됐는데, 요게 방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북한이 포함됐고,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게 외국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외국 등에 관련된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하고 안전을 위한 대응 조치하는 요 기능이 방첩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산업체에서 이 외국 등과 관련된 업무다 그러면은 방첩 개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국인끼리의 활동이다, 우리 방산업체에서 다른 방산업체와 관련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정보수사기관에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와 관련 국내외 정보라든지 방산기술 침해 관련된 이런 법령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방위사업 범죄가 있어서 방위력 개선이라든지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그리고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 요거는 검찰이 지금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찰법도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거의 방첩 포함해서, 군과 관련된 방첩 포함해서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단체에 대한 정보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보본부령에서도 이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방위산업에 대한 보안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본부령 내에 이 예하부대 설치와 관련된 4조가 있는데, 이 정보사령부의 기능 중에 이 적에 관한 적의 영상정보 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대책으로서의 대정보부, 이런 기능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발전을 시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영상정보 등이라면 이 군사 관련해서 영상이라든지 지리공간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계측정보, 기후정보, 이런 것들을 영상정보 등이라고 이제 묶어놨는데, 적이 그런 수집 활동을, 우리 군에 대해서 적이 저런 수집 활동을 할 때에 방어하는, 방첩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적의 정보 활동에 대응한다는 대정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본부에서 방산보안 업무 훈령이라든지 군사기밀보호법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방산보안 훈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위산업진흥회하고 안보지원사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이제 많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우리가 요 비밀로 분류된 내용 중에 이 방위산업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급 비밀도 하나가 있고 2급 비밀, 3급 비밀, 이게 기준, 세부 기준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안보를 위한 정보수사기관 정보수사 업무 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발전 방안은 이 방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방사청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수사기관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내용, 그리고 방산안보 수사, 그리고 국가정보 업무, 방산안보 등을 위한 국방정보 업무와 관련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이 방사청에서 방산기술관리원을 지금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수사기관이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타당하면은 지원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보수사기관과 협력하고 기술 유출 침해 신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방사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신고 대응하고 또 예방 체계 유지하는 것, 효율적인 조사 수행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방산기술 보호 지침을 개정을 내년 5월을 목표로 한다. 그럴 때 세부 내용이 있는데, 이때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그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보수사기관의 정보 공유하고 기획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세부 문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수사기관들의 협력 문제라든지 정보 공유 문제가 조금 더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방산기술 보호 관련된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기술 보유기관, 기술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연구 영역하고 24년에는 창원, 25년에는 수도권, 그리고 26년에는 대전에 민간대학의 방산기술보호 석사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정보수사기관에서도 이 내용에 연계해서 같이 이 전문인력 양성에 포함되도록 방사청하고 협조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도 요 관련된 과정에 갈 수 있도록 방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산안보 수사 및 국가정보 업무 발전입니다. 방산안보 수사 업무 이관 준비하고 방산안보 정보공유 체계 활성화, 이거는 이제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수사 역량을 경찰로 점진적으로 전수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지금 안보 수사 협의체를 통해 지금 현재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 이 정보수사기관이라는 명칭을 23년 12월까지는 사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방산안보기관이라든지 좀 더 국정원도 포함되는 형태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 정보수사기관에서 정보수사는 23년 12월까지 국정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수집까지만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도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가정보업무 전문화를 해서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가안보 수사 역량 증진을 위해서 안보 침해 행위 정보 수집 기능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국정원에서는 이제 방산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만 하고,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자체적으로도 이 해외라든지 대북, 과학정보 분야 이런 범죄정보 수집을 하는데 새로운 요원들에 대해서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겠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에서도 정보기관은 전문가 중심으로 또 과학기술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 신안보와 관련된 정보체계라든지 뭐 경제 부분, 통상 안보, 의료 보건, 전염병이라든지 에너지, 기후, 식량, 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신안보와 관련된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신안보라는 용어를 법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만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국가정보대학원이 기존에 설립을 했다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11년에 그냥 폐지된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 경찰에도 치안대학원도 있고 군에도 국방대학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국정원도 그것을 더 만들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비밀정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장려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정보본부에서, 축사에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방정보본부에서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방산정보하고 방산보안 전담조직 신설이 중요하더라. 정보본부령에는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 지원하고 방위산업 보안정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방산정보를 전담해서 수집하고 생산해서 전파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들로부터 이렇게 첩보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방산 정보를 전담해서 수집하고 종합하는 이런 조직이 없어서 뒷부분에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방산보안 정책하고 국방보안 정책, 암호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정보본부 보안암호 정책과 일개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제한된 정책 및 법령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분야는 넓은데 인원은 적고 그래가지고 방산이라든지 국방 분야 전 세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보안암호 정책과 조직을 방산보안 정책과하고 국방보안 또 국방암호 정책과 등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을 하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방산업체에서 방사청 포함해서 방산업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또 관련된 보안 정책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산보안법령 통합 정비와 관련된 내용하고 정보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좋겠다. 방산 현장에서는 여러 법령이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부 인원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산기술보호법을 관장하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과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제도하고 법령 정비 업무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군사기밀이라든지 방산보안 업무 훈령 이런 것들과 연계된 통합적인 법령 관리는 좀 제한될 걸로 생각이 돼서, 군산관리 중인 방산보안하고 방산기술보호법령을 보안정책과에서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서 관계법령을 통합정비하고 통합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산관리돼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규정을 어느 규정을 지켜야 될지도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국방안보법제를 시험제도하고 가산점제도 같은 데 포함시켜서 방산보안 안보 역량을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현재 정보공무원 시험 과목들인데,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정보공무원 시험을 감안해서 국방정보 분야 비중을 조금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정보사회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필요한 과목이라 폐지하고 찍기 시험이다, 무당 시험이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하면서 우리 국방안보법제라든지 이름은 국방보안법제라든지 이런 저희의 업무에 필요한 법제 과목으로 변경해서 정보질병 업무 수행에 검증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과목들을 공무원 시험에도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은 이 국방부 지정 안보학 과목에 추가해서
대학의 교양 과목이라든지 군사학, 부사학과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군입대하는 간부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면은 방산기술 유출하고 보안사고 예방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위사업청하고 정보본부 포함해서 정보수사기관들이 현재 활동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산 안보를 위해서 이런 정보수사기관이나 방사청, 국방정보본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하는 거하고 기관별 전문성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방산업체에 대한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위산업체에서 업무를 하는데 보안 안보 분야, 기술 보호 분야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재정비한 후에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발표 자료는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제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집은 따로 책자로 만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진회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어서 금방 발표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분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회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6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이제 배정석 명지대학교 개공 교수님이시고요. 국정원에서 방첩 업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선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국정원에서 산업보안 업무를 하셨었습니다. 이정훈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창배 방산보안협의 회장, 대한항공 보안실장으로 계시고 예전에는 기무사에서도 근무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관으로 계시고요. 산업보안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승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방산보안 팀장으로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고 저희가 한 20분 예정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조금 오버 좀 초과가 되더라도 좀 토론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부터 배정석 교수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석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런 워크숍이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 2020년도 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0대 방산 업체들이 여기 보니까 5,310억 달러치를 이제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게 작년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3.1% 후퇴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방위산업 부분은 1.3%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런 그 방위산업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이유는 첨단 기술에 의한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또 그런 것들의 그 의존도가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분야는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 같은 데서는 최근에 이 무기 체계에 따라서 부대 편제도 바꿔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공중에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해서 뭐 정찰 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전투기도 다 드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육상에서도 이제 로봇 군단들이 뭐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해상에서도 지금 뭐 유령 함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무인 함정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방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후발 주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국가였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환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술 유출이라든지 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선진 방산 업체 방산 그 수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고 미국이라든지 선발 국가들은 그런 게 여러 가지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이 워크숍 같은 거를 갖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송은희 연구원님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방첩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그쪽 분야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까 발표도 있으셨고 두 번째 그 김영기 교수님이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기관 간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를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가 이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방산의 어떤 특성 그런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보기관의 역할, 방산 안보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정보기관의 역할은 대체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방산의 특성은 이 다른 분야의 그 산업기술 보호라는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국가 안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방위 산업이 국방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다른 산업 분야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수입 국가 무기 도입 이런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방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방산을 얘기할 때 뒤에 붙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방산 보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산 기술 이런 쪽보다는 방산 비리라는 말이 어쩌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가 수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율곡 사업 추진할 때 그다음에 백두금강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때 수많은 그런 비리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은 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기 도입 과정에서 그것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죠. 특히 방산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안적인 측면, 국방 보안이라는 측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뇌물이라든지 비리가 항상 있어 왔고 우리나라도 아주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방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생긴 게 아니고 방산 비리를 없애자고 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선회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제 군축문제연구소 뭐 여기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간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연금을 2억 8천만 달러, 그다음에 국방정책 관련된 로비 자금으로 25억 달러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축소된 거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이거는 노출된 거고 보이지 않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린다김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큰 사건 말고도 수많은 그 외국 그 방산업체들의 로비스트 또는 국내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이런 자금들이 뿌려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산업계가 사실은 그 외국 방산업체들이 주도하는 이런 그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 기술 보호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기분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서 수출도 하게 됐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보기관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 하는 건데요. 정보기관은 이거를 이제 방산 보안과 방산 방첩. 아까 이제 송은희 연구원이 방첩이란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얘기할 때 보안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죠. 외부의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내부 단속을 의미하고 방첩이라는 것은 상대 공격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자들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단속을 잘하는 것이 보안이라고 한다면은 방첩은 공세적으로 이 보안을 포함하면서도 공세적으로 상대 공격자들을 그들이 뭘 하고 있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공격해 오실까 하는 거를 그런 예방적 측면에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견제 차단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방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첩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 그 방산업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외국의 국내 파견된 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정보도 빼내고 물론 그것이 기술도 해당이 되고 군사기밀도 해당이 되고 또는 로비 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정책을 바꿔서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기업 수준에서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방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국가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외국의 그런 그 어떤 로비 활동 우리가 그 무기를 자기네들이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무기가 팔리도록 하려면 어떤 때는 그 국방 획득 계획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내고 그런 것에 영향을 줘야 되고 정보기관에서는 그걸 이제 영향력 공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군에 뭐 요구되는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방첩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정원이 뭐 많이 밝혀지지는, 내부에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수년 전에 외국의 그 정보요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이 국내 그 방산 연구원을 포섭을 해서 기술을 빼내는 거를 어떤 장기간 그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해서 그 외교관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과 또 외국의 그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그런 그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보안적인 측면보다는 또 방첩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인 그런 그 대응책 마련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부분에서는 역시 김영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업이 중요합니다. 협력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군 그리고 그 수사기관,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국가기관 간의 정보 협력은 이번에 아까 그 김영기 교수님 뭐 발표할 때 포함시켜 주셨는데, 국정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로 바뀌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직무 범위에 방첩, 예전에도 방첩이라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괄호 안에 이제 그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응하는 활동, 이거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법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방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방위산업 그 침해에 대응한다는 걸 따로 명시를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아마 국정원에서도 조직이나 인원이 훨씬 더 보강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방산 업체들을 지원하는 쪽에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인 뭐 정보수사기관 이런 기관들과는 협력이 더 강조되는 것이, 국정원이 수사권이 폐지가 됩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지금 군사기밀보호법이 사실은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군사기밀보호법에 관련된 수사기능 전부 다 경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기관 간의 어떤 협력으로 가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으로 가려면 아주 긴밀한, 예전보다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국정원의 그 방첩본부 규정이라고 2012년도 5월에 만들어진 그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새롭게 좀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방첩정보교류센터라는 것을 만드기로 했어요. 방첩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센터로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방첩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안보지원사라든지 이런 뭐 해경이라든지 다 이게 거기에 들어와서, 뭐 법무부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보를 교류 협력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한다, 다른 기관의 정보를 달라고만 하고 주질 않는다, 뭐 이런 그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2012년도에 방첩법 규정을 만들 때 그런 방첩기관 간의 정보 교류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요청을 하면 주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센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위 산업과 관련된 정보도 여기서 교류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민간 참여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국가기관끼리 모여서 어떤 보호를 잘해주겠다 또는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방위산업체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그것이 방산을 억누른다고 한다면 이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지, 보안이 우선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안의 그 원칙이고, 또 이제 그 이제 뭐 디자인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마야의 법칙. 그래서 most advanced yet acceptable. acceptable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되 acceptable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제 보안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보안의 원칙에 이런데 절대 보안의 어떤 함정 여기에 빠져서 이 다른 그 산업 부분에서의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 부분도 같이 그런 협력 채널에 포함을 시켜서 민간 부분 방산 업체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계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현승 교수님이 이제 방위산업 안보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데가 또 이제 학계이기 때문에 그런 학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위산업 안보 그것이 꼭 국익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국정원이 이제 감시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었고요. 또 저보고 중립을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원성 교수님, 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강원선입니다. 손흥은이 박사님하고 김영기 교수님 발표해 주신 좋은 의제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 분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그 방산 안보의 어떤 발전 방향, 또 방산 안보를 위한 최근의 어떤 그 법적 제도적 장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방산 물자의 해외 수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해 2020년도에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 방위 산업이 국내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도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해서 면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그 방위 산업이 그 안보 산업으로서 또 어떤 민수 산업과 연계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그 방산기술 보호 분야가 보면은 어쨌든 방산기술보호법, 또 뭐 그 방위사업법, 또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이런 법규를 토대로 해서 어떤 국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단순히 우리 방산기술 보호를 넘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산 안보의 발전 방향이 우리가 해외 수출한 그런 각종 방산 물자 또 무기 체계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첨단 방산 기술 개발 시에 어떤 글로벌 공동 연구 또 기술 협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양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신안보 또 경제안보라고 그러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정보수사기관을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배종석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국가정보원법 개정 시에 제4조 방첩업무 직무 규정에 방위산업 침해를 명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하면서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보면은 우리 그 방산 안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소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나셔가지고 갑자기 네, 시간이 네, 네, 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정훈 국방정보본부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이정훈입니다. 오늘 그 학회에 와서 상당히 아주 좋은 발표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그 국방정보본부 보안안보 정책과를 잠깐 소개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방부의 이 내국이 아니고 국방부의 어떤 국방보안 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우리 정보본부에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직적 한계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 방사청도 그렇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하는 안보지원사도 그렇고 어떤 개별 조직에 들어가 보면 항상 좀 이제 완전성을 가지기보다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김영기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방산 이제 안보에 관련돼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시를 해주셨는데 깊이 공감하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6년도에 이제 국방보안국이라는 그런 것들 좀 장관님한테 제시를 했고 작년하고 올해도 지금 국방부 내국으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그 행안부에서 했던 이제 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갖고 해서 그런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제 뭐 산업계 그리고 우리 군도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 어떤 국방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그 무인 체계에 관련돼서 방산업체에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민간에서 쓰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구매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항공기와 드론, 장갑차와 드론, 탱크와 드론의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기저에 깔려야 되는 것들이 보안이라는 또는 뭐 기술 보호라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 발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기술 보호나 보안의 발전은 과연 그 속도를 맞춰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모든 것을 하는데 보안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히 요새같이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와 AI를 들이는 사업들이 뭐 각계 어떤 전반의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방산업체에서 클라우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싶다.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연계돼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에서의 우리 어떤 보안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재택근무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관련된 자료를 요만큼만 갖고 가서 하라니까 사실은 재택근무를 정확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방사청에도 아까 이제 22년도 방산기술 보호 시행안에 이제 자료교환 체계를 만들어서 방산업체하고 이렇게 자료교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뭐 재택근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침을 또 만들어서 좀 내려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이 보안안보 정책과장을 3년 하면서 이렇게 여기 계셔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다 뵙지는 못했지만 좁게나마 이 방산 보안이라는 이 업무를 제가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방산 보안 또는 방산 기술 보호에 대한 역량을 사실은 계속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방부가 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진정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방, 그리고 운영,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사고 조치, 후속 뭐 조치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뭐 개발하는 데만큼 따로 있고 운영은 또 이렇게 따로 있고 교육은 또 이렇게 따로 가고 사고 나면 사고하는 데 또 따로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만들어도 총 수명 주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장비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방산 기술 보호라든지 이 방산 보안 이런 방산 안보 이런 전 영역이 사실은 그런 기획부터 나중에 이제 운용 구속 조치 또 새로운 어떤 다시 기획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가집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방사청에서 통합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실태 조사와 보안 감사를 합쳤거든요. 물리적으로 합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늘어난 것도 없고요. 그냥 명목적으로 합쳐놓고 방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행정적인 것은 조금 줄여줬겠죠. 그런데 과연 뭐가 많이 바뀌었느냐? 물론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제대로 이렇게 현장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계획을 한번 바꿔놓으면 그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에 수반되는 아까 얘기했던 전 과정에 대한 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적으로만 가져가지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업체 뭐 보안을 담당하다 보니까 보안 환경 구축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방산 보안뿐만 아니고 저희 국방부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우리가 시설이나 암호 이런 데 대한 회의를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보안은 뭔가 다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출하고 무기를 구매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게 보안이긴 하지만 이 보안도 이제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 지금 방산업체의 어떤 기술 보호나 보안을 위한 자율적 어떤 뭐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유인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돈을 대줘야 되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돈을 대줘야 되나 아니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냥 그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해서 지금 또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법과 제도적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법과 제도적 정비 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세부적인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 계획을 좀 완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기술 보호나 보안도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정보 보안 뭐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좀 적고 사실 그거를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게 법에나 어떤 규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 제품을 사서 설치를 할 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이 어떤 이제 그 계속되는 어떤 성장을 통해서 아 이게 보안이 하나의 어떤 이 체계나 뭐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발전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먼저 가고 보안이 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전 행정기관들이 많이 하더라고. DNA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보니까 DNA 이제 혁신 기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는 DNA 사업이라 하지 말고 DNA 플러스 S 사업이라 하자.
그래서 S는 시큐리티라고 해서 보안해서 DNA 사업이 가는데 S도 사업으로 같이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에 대한 예산들을 전부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술 보호 또는 어떤 군사 기밀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보안 지원 체계 발전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보안연구소에 그 방산 보안에 관한 발전에 관한 법률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 체계가 없고 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 체계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RMF라든지 CMMC라든지 하는 미국과 우리 간의 지금 그 기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어떤 협력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협력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국방이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가는 건데 우리는 사실 국방이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사실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정보나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딱 맞긴 한데 또 국정원은 그런 걸 전면에 안 나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산협력국하고 협력도 굉장히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카이에서 뭐 해킹 났다는데 우리끼리는 뭐 경찰 수사하고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이 정보기관이 제대로 모릅니다. 제공도 안 되고. 그런데 독일에서 뭐 어디 영국에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뭐 독일, 영국 보안국에서 와서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지금 우리 업체가 좀 관여가 돼 있는데 우리의 기술은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습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맹국으로 하는 협력국으로서 그런 어떤 가이던스를 딱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관련된 업체나 그 해외 어떤 업체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신뢰를 형성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또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제공을 받도록 어떤 조항이 넣고 있지만은 사실 현재는 암호 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청에서 암호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 방산협력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제가 사실은 많은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나서 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해줘야 되느냐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정보본부에 가야 될 방향을 좀 그렇게 세워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이제 국방보안관리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22년도 이제 시행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오늘 그 방산기술보 보안과 관련돼서 어떤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를 또 해나가면서 또 더욱더 큰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기관의 현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 토론 이렇게 발표하기가 힘든데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기관에서 뭐하냐 이런 좀 비판도 하는데 또 기관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배 방산보안협의 회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기 송은희 박사님과 우리 김영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이 다 우리 방산업체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근에 5년간에 우리 방산업체가 한 20여 개가 방산을 취소했습니다. 안 한다고 돌아섰습니다. 과거에는 이 방산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메리트가 있어서 방산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떠나겠다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하다못해 원가만 해도 보상을 해줬는데 요즘은 원가도 민간 수준으로 같이 가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 방산 뭐하러 하느냐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오늘 두 분 발표를 해주셨는데 참 이걸 또 다 오늘 보니까 준비해 오신 분들 보니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 하자니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은희 박사님 오늘 우리 방첩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방첩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송 박사님이 연구하시면서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하는 걸 좀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마 연구는 하셨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안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방첩 활동의 현실과 어떤 문제점, 이에 따른 대응책, 정부기관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역할, 특히 지금 조직과 임무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거나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김영기 박사님이 좀 더 많은 부분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기술 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방산업체가 방산보안 훈령 하나만 가지면 우리 실무자들이 거의 그걸 외우다시피 해서 거의 맞게끔 모든 걸 준비했는데 지금 보호 지침도 기술 보호 지침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한번 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우리 업체에서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한번 고민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업체들하고 교류를 하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 실태 조사가 시작된 게 작년 올해 2년째입니다. 근데 둘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제출 자료만 라면 박스를 한 박스씩 또 한 박스 내지 두 박스씩 해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CD나 DVD로 구워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 보호나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하는 일은 거의 2배, 3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이 많고 또 정작 기술 보호 및 보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점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그 통합 실태 조사 아까 우리 최호정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은 통합 실태 조사 기관이 저희들이 지금 몇 개 업체에서는 받았고 저희들도 곧 받는데 수시 실태 조사 전반기 했던 거에 대한 후속 조치하고 또 부가적으로 점검을 한다는데 4개 기관에서 12, 3명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보호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몇 명이야, 서너 명이 안 됩니다. 그 결국은 그걸 다 그 인력들이 오게 되면 이거 그분들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더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태 조사를 나오는 기관들도 기관이 인력을 통합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좀 소수 정예위원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대응하기도 쉽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이자면 요즘은 점검하는 항목이 하다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적을 했으면 대안을 줬는데 지금은 지적을 하되 대안이 없습니다. 너가 알아서 대안을 구해라. 그 업체는 실제로 조사 받는다고 시간 다 보내고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하다가 다시 또 조사받아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좀 있는데 그 실태 조사나 감사나 모든 목적은 방산업체의 기술이나 보안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취약 요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은 제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산보안 협의회를 대표해서 좋은 말씀, 어떤 연구 주제도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웅 경찰대 연구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찰대 정웅 연구관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요한 것만 수사 관련된 것만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방산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했지만 그동안 이거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 군사안보다 이제 그 제한되어 있던 거를 경제안보 그 넓은 범위로 확대돼 가면서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아까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존에 있던 그런 군사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경제안보 측면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방산안보라는 게. 제가 지금 송은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전에 국정원 부탁으로 방첩 교과서를 썼었는데 제가 경제방첩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방첩이라고 하면은 그 아래 산업보안, 산업안보 쭉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부터 해서 에너지안보, 뭐 넓은 범주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맨 하단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김영기 교수님 말씀했던 그림에도 있었지만 방산안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면서 그 네이밍을 하고 거기서 부각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를 더 부각시켰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 수사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방산안보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온고잉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기능도 받아야 되고 지금 국수본 체제 아래서 저희들이 안보 수사국이 있는데 본청 단위에서 보면 사실은 안보국에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테러, 사이버 안보 뭐 지금 엄청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중에 보면은 적은 부분입니다. 방산안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온고잉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수사연수원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교수원 3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그나마 테러 뭐 다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지 방산안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계속 전문화시켜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수사가 보통 층 단위로 보면 서 단위가 있고 지방청 단위가 있고 본청 단위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옛날 특수수사과였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중대수사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비리 청와대 하명 사건이 이런 거 갖고도 바쁘고 중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방산 불법행위, 방산 일리걸 액티비티에 관한 거는 굉장히 분야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국 내에서도 안보 수사국이 있지만 다 데스크 업무만 주로 하시고 저같이 말로만 떠드는 분이 많고 발로 필드에서 뜨시는 분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그 과가 한 1교과밖에 없습니다. 1교과가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방산안보에 관해서 항상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일선 서 단위에서는 지금 보안과가 있는데 보안과는 지금 옛날처럼 대공수사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일선 보안과는 탈북민 관리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지방청 단위에 있는 그 안보 수사팀이 수사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하시는 건데 이분들을 이제 앞으로 적극 육성을 해서 지방청 단위에서 기획수사 그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청 단위인데 이분들이 많이 커져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열심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온고잉이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뻗어나갈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협업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분야는 그 거점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국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아무리 그 수사관들이 뛰어다녀도 해외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끊어져 버려요 수사가. 이거 옛날에 대공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수사관들이 뛰어다녀도 그냥 비행기 타고 피해자가 떠나버린다. 그럼 정보가 다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국정원하고의 협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해외 포린 인텔리전스는 국정원이 어느 나라나 해외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해줘야 됩니다.
경찰은 국내 치안밖에 사실은 주한 분야가 아니에요. 해외 주재관이 나가 있긴 하지만 해외까지는 그 주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그 다른 뭐 수사기관도 있지만은 그 해외 정보에 관한 하는 본령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래서 비록 수사권이 저희들한테 옮겨지더라도 그 해외 정보, 그 방산안보에 관한 해외 정보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저기 힘 있는 기관은 꽤 많이 모여가지고 각종 법령도 많고 뭐 전략물자 관련돼서 대외무역법 무슨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웬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고 규제를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거는 건데 이 업계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이죠. 도와줘야 되는데 시어머니만 무지하게 많고 이거 이러다 보면 원래 보호하려고 하고 육성하려고 했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 9.11 사태처럼 정보기관이 그렇게 많은데 9.11 사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의 실패라고 그래서 반성을 하고 조직도 다시 짠 건데 지금 방산안보도 이렇게 기관만 많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이렇게 많이 하고 데스크에 계신 분만 많고 일선에 계신 분은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업계에 계신 분만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컨트리뷰션이 없는 겁니다. 말만 떠드는 거지.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국방부가 저는 중심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망하실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국방부가 아무래도 중심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한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원래 본령의 목적에 맞도록 끌고 가실 분들을 중심을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협업, 해외 정보에 관한 협업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어떤 현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방산보안 팀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방산기술보호팀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것 같고 토론자로 제가 선정된 이유도 저희는 이제 기관과 필드에 있는 업체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 분 그 발제자 하신 분들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 일부만 해서 제가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가 뭘 하는지 좀 아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설득력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협회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방산 기술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규 제정 그리고 컨설팅, 교육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정부 기관을 도와서 하고 또 업체 대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보안관리사라고 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방산기술보호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인력들이 산업보안뿐만 아니고 방산기술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산보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그 사회 한 3년간 계속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은 사실 기관에 근무한 분도 계시겠지만 학계에서나 밖에서도 인력이 양성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 기관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울 그리고 창원 각 지역의 주요 지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업보안학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함께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저는 그 정보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연구기관에 나와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될 때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사청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영기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요 내용들 종합계획인데요.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방사청과에서 지금 그 확정 단계에 있고 업체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기술보호원 관련된 설립방안 연구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말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업체를 지원하고 그리고 정부 기관들과 상대를 하면서 각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2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정부 기관 그리고 사이버 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실제 할 수 있는 내용대로 해서 과제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되고 있는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 역할과 고려를 해봤을 때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원에 대한 보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어떤 보호해야 될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짧게 그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안이 아니고 방첩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인력에 대한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심 인력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유출 이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유출에 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인력 유출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업체에서 그리고 중요한 기밀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 업체에서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사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유출 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여기에 계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러한 여건에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신고에 따른 홍보 활동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은 하고 있겠지만 이 신고에 대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필요하고 방산기술보호법에도 이번에 개정사항에 올라간 것도 신고와 관련돼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에 의한 유출 그리고 방첩에 대한 기본적인 되는 신고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된다고 그러면 아마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또 유출됐을 때 조치도 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술 취급 관리라든지 비밀 취급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체 주요 연구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인원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기술 보호 업무, 보안 업무를 하는 거버넌스, 보안 팀장이라든지 이런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두 개의 팀으로 저는 봤고요. 그래서 기술 취급 관리라든지 하는 모든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보안 업무를 하고 계실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그러니까 각 대상 기관에서 있는 업체의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에 대한 보안 업무 활동도 강화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 행위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방산 안보가 강화될 걸로 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수사기관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수사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수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은 산업부라든지 중기부, 국방부, 방사청 현재 부처에서 그와 관련된 법제를 개정한다든지 보완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로 본다 그러면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수사기관끼리의 협력업체도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된 부처와의 역할, 협업 역할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처이기 때문에 방산안보라든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에서도 추가했으면 하는 게 그러한 해당되는 기관, 부처와 연계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앞에 연구하신 분들도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현지에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 직접 느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세 가지가 좀 갖춰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산 안보와 정보 수사의 역할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방산안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산안보라는 주제로 처음 토론회를 사실 국내 최초로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런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 정부기관이라든가 또 학계,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의 키워드가 협업인 것 같습니다. 다들 협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각 기관들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우리 토론회를 또 내년에도 준비해서 우리 방산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방산안보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식사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오후 세션은 13시 20분